안녕하세요. 정원입니다. 요즘 주말만 되면 골목마다 오픈하우스 사인을 흔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일반인에게도 개방돼 있어서 꼭 집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아니어도 집 구경은 물론 부담 없이 그 집에 관련한 자세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전문가 마이클 박 중개를 모시고 오픈하우스 등 부동산 매물을 소개하는 마케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서두에 오프닝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좀 알아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오픈하우스 등 매물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이 셀러 입장에서 이렇게 원하는 조건이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네, 일반인들이 네. 그 집을 파는 걸 그 자기 업으로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때문에 이제 그 업으로 하는 전문 중개인들을 사용해서 집을 팔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간략하게 얘기해서 그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집 파는 그 과정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스트레스고 또 그 과정을 잘 마무리해야 그 좋은 조건에 이렇게 끝날 수 있는 걸 바라기 때문에 네, 맞아요. 이걸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줄여서 얘기하면은 대부분의 그 셀러들은 가장 단시일, 그러니까 짧은 기간 내에 가장 적은 수고와 그 노력, 또 불편함을 겪어서 또 그렇지만 또 가장 높은 가격에 팔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집을 팔려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말씀 그대로 집을 팔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또 뭘까요? 네. 일반인들이 이제 보시면 자기 네. 지역 내에서 제일 이제 특별하게 자기가 알거나 믿고 있는 신임 알고 있는 중개인이 없는 사람이라면 네. 가장 먼저 눈여겨보는 게 우리 동네에서 가장 집을 많이 판 사람은 누구인지 또 그 포세일스 안에 이름이 붙었는데 얼마나 빨리 팔려는지 그런 사람부터 먼저 생각하는 게 당연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팔려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더구나 중개인은 집을 자기가 이제 매물을 팔려고 의뢰를 받았을 때 어떤 가격에 얼마나 정확하게 그 네. 동네의 현재 오늘의 시세를 파악해서 그 가격을 어떻게 잘 얼마의 가격에 제시하느냐, 애스킹 네. 프라이스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그 에리아 스페셜리스트라는 분들은 그 사람들이 이제 리스팅을 받으려고 그 셀러 후보자를 만나면은 네. 자기가 이 동네에서 많이 팔았기 때문에 가장 이 동네의 그 동향을 집값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겠네요. 단지 에리어 스페셜리스트가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이탈리안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는 이탈리안 중개인을 써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뭐 중국계가 많이 사시는 분들은 그런 쪽에 중개인을 써야 되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사실은 어느 인종의 중개인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기 동네의 가격을 제일 정확하게 정해줄 수 있는 게 이게 마케팅 하기 전에 마케팅은 이제 가격을 정한 다음에 하는 방법이 되겠고 일단은 네. 가장 우선시되는 게 가격을 정해야 되는데 네. 꼭 그 근처 그 동네에서 많이 팔지 않다 하더라도 중개인이 정확한 데이터를 잘 연구를 해서 이 집의 가치는 이렇습니다. 과거에 팔린 거, 현재 나와 있는 거, 현재 동향과 추세들을 파악해서 내놓으시면은 네. 그게 이제 정확하게만 가격을 정하면은 굳이 그 동네에서 많이 파는 사람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방금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정확한 시세 그리고 그 애스킹 프라이스라고 해서 시장가를 저희가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 시장가 애스킹 프라이스를 결정하고 또 그 집을 팔기 위해서 어떤 그 집에 대해서 이렇게 최상의 수준을 만들기 위한 어떤 준비 작업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뭐 페인트를 다시 칠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주 제가 이제 받는 문의 전화 중에서 전화하셔가지고 우리 집이 어느 지역에 대강 있는 노을쪽에 있는데 네. 방갈로 스타일 집이다. 우리가 산지 한 7년 됐는데 사이즈는 얼마고 땅은 얼마 정도, 그 라 사이즈. 네. 그런데 집값이 얼마 하나요? 딱 물어보십니다. 그 어떤 즉흥적인 대답을 원하시죠. 네. 그럴 때 참 곤란하죠. 그래서 그렇죠. 제가 항상 집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걸 또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집을 한번 보면은 뭔가 네, 소위 이제 해야만 할 것 같고. 예, 저희랑 만나면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죠. 저랑 안 하셔도 좋은데 제가 그 직접 실물을 봐야. 그렇죠. 그래서 그 다시 말해서 또 집을 사시는 분 입장도 어떤 인터넷이나 어떤 그걸 보고 그 내부나 외부의 사진만 보고 결정하신다는 건 참 현실하고 맞아요. 들립니다. 이렇게 네. 가보면은 많이 인사이드 달라요. 아웃가 많이 다르죠. 그래서 꼭 안에를 보고 집에 정확한 내가 그 팔려고 하려는 집의 대상의 집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한 다음에 네. 그거를 기준해서 주변의 다른 비슷한 매물에
과거 최근에 팔린 거, 현재 나와 있는 거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수리 부분에서는요. 네네. 그걸 본 다음에 과연 이게 수리를 해야 될지 하면 얼마나 돼야 될지를 정해야 됩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가장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지역에서는 아무리 수리를 많이 해봐야 어느 정도 선에서의 가격은 받을 수 없는 게 분명하게 나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팔렸던 기록적인 가격이 있는데 거기다가 소위 최상의 뭐 아무리 좋은 자재, 고급 자재, 소위 금땡이를 갖다 붙여도 과연 그게 그 이상 가격을 받느냐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는 적당한 수리 그리고 그 수리까지도 못 하시겠다는 분이 있죠. 굉장히 급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의 청소와 짐 치우는 정도, 페인팅, 전등들 가는 거, 뭐 문고리가 여러 가지 크게 돈을 들이지 않고 짧은 시간 내에 준비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옵션을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그거는 이제 어떤 상황이라든지 그때 어떤 지역의 상황과 그 집의 특성.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집을 내놓고 아니면 또 이제 저희가 집을 사는 입장에서 가장 많이 보는 사이트가 아까 말씀하신 www.toronto.mls.net이잖아요. 네. MLS라고 말씀하시는. 근데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보는 것과 아니면 이제 다른 사이트도 사실 있단 말이에요. 매물이 나오죠. 너무 사실은 광범위한데 차이점이라면은 좀 포괄적이지. 어떻게 다를까요?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게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사이트가 바로 저희가 토론토 리얼 에스테이트 보드에 멤버로서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중개인 전용 사이트입니다. 그 가장 큰 차이가 그 사이트에 나와 있는 모든 디테일한 그 집에 대한 정보와 면에서 차이가 크죠. 다른 사이트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흔히 일반인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사이트는 그 사이트에 있는 정보가 간략하게 돼 있고 그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가 이제 사이트 그 MLS 토론토 MLS.net에 올렸는데 전화가 옵니다. 내가 어느 사이트를 봤더니 너무 이게 내가 의도했던 바와 다르게 간략하게 마음에 안 들더라 내용이. 근데 말씀드립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다른 사이트 그뿐만 아니라 많은 또 중개인들이 그 바이어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의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남의 집들을, 그러니까 물론 허용을 해야 됩니다. 셀러가 광고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그럴 경우에 거기다가 올려놓게 되면은 그 어느 사이트에 내 집이 매물이 소개되는지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 차이가 있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중개인 사이트에 올린 모든 정보는 만약에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그 리스팅 중개인뿐만 아니라 셀러도 공동으로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그렇죠. 리스팅을 받으러 가면은 리스팅 계약 폼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그 기간과 가격 뭐 이런 커미션 써 있고 나머지 한 부분은 데이터 폼이라 해서 집에 대한 상세하게 이제 3페이지에서 적게 되어 있는데 실수가 있었다. 그럴 경우에 그거를 이제 보통 리스팅 에이전트가 자기가 다 작성을 해서 셀러한테 사인을 받습니다. 근데 많은 대부분의 셀러분들이 그거를 내용을 확인하고 사인하시는 분들은 없죠. 그러니까 사인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잘못됐다. 그러면은 책임이 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 리스팅이 올라가면은 반드시 중개인이 부탁을 안 하더라도 셀러께서는 처음에 리스팅 올라온 거를 보고 최소한 가장 오퍼 받기 전까지는 리스팅에 있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게 없는지 정도는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돌아가서 오픈하우스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픈하우스라는 건 결국엔 MLS를 통한 마케팅 방법 중에 하나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특히 요즘 같은 철에는 골목골목마다 그 사인이 다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그 사인을 보고 들어가서 집도 구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오픈하우스란 어떤 건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매물을 소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마케팅 방법이 있죠. 물론 가장 중요한 아까 언급했던 그 사이트에 대한 거,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죠. 많은 분들은 신문 광고도 내라. 우리 동네가 중국 사람이 많이 사니까 중국 신문 내라. 이태리 사람이 많이 사니까 이태리 뭐 신문을 내라. 뭐 등등등 많이 요구를 하십니다. 물론 이제 셀러가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그 요즘에 인터넷 그 MLS 사이트는 실시간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이미
신문이나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시간 면에서는 경쟁이 될 수가 없죠. 네. 정확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마케팅 방법이 있죠. 그것뿐만 네. 아니라 이제 엽서도 포스카드도 만들어서 주변에다 뿌리기도 네. 하고 우편으로. 플라이어 만들어서 뿌리기도 하고 개인 웹사이트도 올리고 모든 노력을 다 하죠.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오픈하우스가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 되겠는데 과거에 그 제가 처음에 부동산 시작했을 때 인터넷에 대한 통해서 이렇게 거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오픈하우스가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어떤 자기의 중개인이 따로 없이 일반인이 부담 없이 주말에 특히 오픈하우스는 주말에 많이 하잖아요. 네, 오픈하우스 그렇죠. 2시간, 3시간 정도 네네. 오후에 그때 와서 볼 수 있고 만약에 마음에 들면은 또 그 뭐 자리에서. 또 자기 에이전트를 통하거나 아니면 직접 올 수도 있고 해서 뭐 계약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죠. 네. 하지만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인터넷에 대한 통해서 누구든지 쉽게 매물 정보, 밖에 외부 사진 아니라 인사이드 사진, 그것도 버추얼 투어로 동영상, 네. 요즘은 또 나온 것이 리스팅 그 리빙룸의 사진을 딱 찍어서 하면 이렇게 돌아가기. 돌아가면서 네. 아주 속속히 볼 수 있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흔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굳이 뭐 오픈하우스가 실제로 역할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픈하우스를 어떤 분들은 그걸 잘 하시는 분들은 오픈하우스 하지 마라. 소용없다. 괜히 우리 옆에 사는 사람이 우리 집 궁금해서 보는 거고 네. 어떻게 사나 보는 거고 맞아요. 저 안에 뭐 어떻게 가구를 놓고 사는지 네, 그리고 우리 궁금하네요. 집을 살 가능성은 거의 없는 사람이 오픈하우스만 또 취미 삼아 보는 분들도 있어요. 집 구경하는 걸 되게 즐겨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집 사실 분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많은 분들이 오픈하우스에 신경을 굉장히 쓰는 건 맞지만 중개인이 자기 바이어 이미 어느 정도 검증을 한 사람들이죠. 네. 아니면 바보죠. 검증 안 하고 아무나 데리고 나면서 집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온 사람의 그 집 매매할 계약 그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중개인 없이 간혹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중개인 없이 바이어한테 매물을 소개하거나 또 이제 계약까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를 두고 하는 얘기인가요? 예. 집을 내놓을 때 네. 많은 분들이 뭐 다 아시지만 집을 내놓는 분들이 커미션을 지불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자기 리스팅 쪽 브로커리지하고 바잉 쪽 사는 쪽. 브로커리지 또 네. 브로커리지에 있는 에이전트에서 이제 거의 네. 사자분을 하게 되는데 그런 상식으로 알고 계시는 점인데 네. 그 바이어를 없이 오픈하우스, 그러니까 바이어 측 중개인이 자기 중개인이 없이 바이어가 직접 오픈하우스를 통한다든지 네. 아니면 셀러 측 중개인한테 연락을 해서 나는 중개인이 없다, 집을 보여다오 해서 와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이어 쪽으로 약속돼 있는 중개비를 절약하려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네. 물론 어떤 때는 자기 또 중개인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어떤 실제로. 없으니까 그냥 사인 보고 전화해서 집 보여달라 네. 뭐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더 큰 이유는 대부분이 바이오 쪽 중개비를 자기가 절약하겠다. 그만큼 깎아서 살 수 있지 하겠다. 않나 하는 네. 기대 때문에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어떤 점이 있냐면요. 네. 중개인이 이제 리스팅을 받을 때 보면은 그 리스팅이 팔게 되면 리스팅하는 쪽에 주는 중개비가 정해져 있고 그렇죠. 또 바잉 쪽 중개비가 정해져 있는데 네. 중개인이 그 없이 오는 바이어를 하더라도 대부분의 셀러들은요. 중개인이 당신이 혼자 했는데 왜 중개비를 다 받아가느냐 받느냐. 이런 식으로 보통 문의하는 경우도 대부분이고요. 그럴 경우에는 과연 그 절약하는 부분이 그 가격에 싸게 살 수 있는 부분은 참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법적으로 네. 중개인이 그 양쪽 바이어와 셀러를 다 그 레프리젠트 위에서 일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사실 저는 주변에서 그런 경우를 많이 덜어봤거든요. 양쪽을 다 대표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뭐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뭘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현재까지 저희가 이제 허용되고 있는 게 네. 저희 전문 용어로 이제 multiple representation. 한 주인, 네네. 셀러든 바이어든 한쪽을 대리인이 아니고 다수의 사람을 레프리젠트한다. 네. 주로 이제 흔한 예가 셀러 쪽 리스팅 쪽하고 에이전트가 바이어 쪽 에이전트도 될 수 같이 있고. 한다. 네.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그게 이제 셀러나 바이어 쪽에만 그 사실을 잘 알리고 내가 양쪽을 다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이 사실을 이해하고 가격 흥정이나 모든 과정이 있어서
나한테 밝힐 걸 밝히고 숨길 건 숨겨서 손해보지 말도록 하세요. 라는 식의 내용을 해서 사인받고 받아놓습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시비에 대한 방어를 하는 거죠. 중개인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 이제 옛날에는 이걸 듀얼 에이전시라고 했죠. 듀얼 레프리젠트니까 듀얼 양쪽으로 이제 네, 요즘 양쪽으로. 멀티플하고 이제 몇 년 전부터 네. 바뀌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그 여기 컨트랙러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가 바이오 쪽이 공평하게 반반씩 나한테도 모든 거를 나를 위해서 일해줄 거로 생각을 네. 하고 계약을 했더니 알고 봤더니 결과를 봤더니 결국은 내가 손해를 봤다. 당신은 셀러 측 에이전트다. 네. 아니면 반대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럴 수 이렇게 될 있죠. 경우에 시비가 해서 소송을 했을 경우에 과연 그게 콜트 재판정에 갔을 경우에 누구 손으로 들어줄 거냐는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지들 재판관들이 볼 때는 어떻게 에이전트란 이름 자체가 고객에 의해서 마스터를 위해서 일하는 서번트 종의 입장으로서 어떻게 종이 두 마스터를 주인을 섬길 수가 섬기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재판정에 가서 나오는 판결은 우리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그 흔히 하고 있는 멀티플 레프리젠테이션의 그 인정하는 것과는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사실 그거는 저희가 알고는 있지만 사실 좀 쉽게 생각해서 강구하기가 지나치기가 쉬운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예, 네. 중개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중개비를 2배를 받는 아주 그렇죠. 신나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겠지만 네.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 되겠죠. 네. 그러면 반대로 바이어 입장에서 집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 중개인 없이 물론 이제 뭐 같은 맥락일 수는 있겠네요. 근데 중개인 없이 매매를 하거나 계약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그리고 네. 아까 이제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중개비를 절약하려고 네. 그랬는데 실제로 과연 그렇게 바이오 쪽으로 가기로 돼 있는 뭐 2.2%나 2.5%를 다 절약하기는 거의 현실적으로는 어렵게 되고요. 하다 보면은 네. 또 하나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중개비뿐만 아니라 그 바이어 입장에서는 과연 처음에 리스팅을 했을 때에 어떤 서로 간의 관계가 성립된 거는 리스팅은 셀러 측하고 먼저 그렇죠. 계획이 된 다음에 자기는 나중에 들어온 사람인데 과연 자기한테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건지 이거를 잘 알아보셔야 되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과연 중개비를 조금 좀 절약하려고 그래서 자기의 중개인을 안 쓴다는 거는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제가 욕심은 나지만 중개비 그렇지만 바이어가 직접 오면은 당신 중개인이 없느냐 네. 가능하면 당신 중개인을 고용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서로 어떤 페어하게 나중에 어떤 뒤탈이 없게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뭐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주변에 보면 갓 이민 오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어떻게 사는 사람이 바이어 입장에서 전혀 부담이 없다라는 거, 수수료를 전혀 내지 않는다는 거를 좀 못 믿어 하시는 그런 경우가 덜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부담이 돼서 전혀 부담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셀러 쪽에서 다 냅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그래도 그게 아닌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이 없지 않나. 중개인 없이 하면 혹여 좀 더 싸게 사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한국 분들이.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집을 팔 때 셀러가 양측을 다 내는 거는 법으로 정해 있는 것도 아니고 규정도 아닙니다. 네. 그 통례로 해놓은 것뿐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바이어가 자기 중개인을 고용해서 중개비를 내고 하는 경우도 매물이나 매물 종류에 따라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 집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특이한 물건을 찾아야 되기 위해서 중개인이 아주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할 하실 경우에는 웬만한 중개인들은 찾기도 어려운 물건인데 그렇죠.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거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아주 드물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중개인이 없이 뭐 저희가 예전에 지난 시간에도 계속 얘기를 나눠왔던 부분이지만 중개인 없이 셀러와 또 바이어 입장에서 그냥 프라이빗으로 개인 간의 거래를 할 때는 사실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럴 때는 어떤가요? 예, 네. 물론 이제 뭐 가족, 친척 아니면 네, 뭐 많죠. 내부적으로 하는 거는 제외이지만 그거 아니고 개인끼리 거래를 할 때는 네.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누군가가 손해를 본 겁니다. 가격 면에서.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네. 이 토론토 마켓이나 밴쿠버 마켓처럼 큰 마켓에서 이렇게 내놓고 누구든지 제일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하면 팔겠다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서로 간에 임의로 정한 가격 아닙니까? 물론 그렇죠. 가격을 정하기 위해서는 물론 그 감정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어프레이저를 고용해서 어프레이저 밸류를 해서 그 가격대로 한다. 그래서 어프레이저 밸류라는 것도 어프레이저 김, 어프레이저 이, 박 세 사람이 했을 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네. 어떤 때는 세 사람 거를 해서 뭐 평균을 내서 하는 경우도 하고 그래도 결국은 한쪽이 좀 불리하게 가격 면에서 그렇게 될 공산이 크고요. 네. 공개적으로 하는 것보다 셀러 측에서는 대부분 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네. 그 중간 과정에서 이런 그 계약이나 그 계약에 수반된 꼭 지켜야 될 기본 규정이나 법적 책임이나 계획적인 책임 중에서 전문가 중개인이 개입이 안 된 상태에서 할 때는 당연히 양측의 변호사를 쓰시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변호사는 아셔야 될 게 저희 중개인은 매물을 직접 가서 보고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문제 발생 여지나 이런 걸 본 사람이고 변호사를 사용하신다고 변호사가 집 계약하는데 그 집에 가서 같이 가셔가지고 그러진 그런 건 않죠.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서류만 보시기 네, 때문에 맞아요. 서류면에서 완벽하게 할 수 있지만 물건을 그러니까 매물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는 앞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겠다. 네. 지금 상황으로 봐서 이런 거는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에도 좀 나왔지만 그 매매가 됐을 경우에 어프레이저 가격과 매매 가격에 이제 다를 경우에 네. 그 과연 개인들끼리 하는 거래는 그 융자를 모기지를 내주는 은행이나 융자기관에서 그거 가격을 잘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쉽지 않죠. 왜냐하면은 그 수요 공급이 정확한 MLS를 통해서 오픈 마켓에서 팔린 거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거죠. 예, 공개된 회사 했기 때문에 수요 공급에 팔린 그때의 가격인데 이거는 자기네들끼리 정해서 팔았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모기지를 주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쭐게요. 결국에는 이제 셀러 입장에서라면 그 단순히 오픈하우스만 우리가 대표적인 방법으로 이해를 하고는 있는데 오픈하우스 말고 결국에는 내 집을 잘 팔기 위해서 그 마케팅의 그 전략 중에 이제 좀 정리를 총망라해서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고도 마찬가지고요. 네. 리스팅을 하려고 리스팅 계약을 맺기 위해서 셀러 후보를 찾아가는 중개인이 가장 강조하는 게 자기는 다른 중개인과 다른 이런 정리의 마케팅을 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 아까 얘기한 중개인 사이트를 통한 것뿐만 네. 아니라 기타 모든 여러 사이트나 신문이나 하겠다 그러는데 사실 그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리스팅 계약을 하기 위해서 자기는 좀 다르다는 거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근데 스테이징이 중요하겠죠. 스테이징이 꼭 필요한 집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집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제일 먼저 만났을 때 이 집을 딱 보고 판단해서 이 집은 어느 정도까지를 하는 것이 투자를 하셔서 경비를 쓰셔야 그 이상의 가격을 그 가격에서 받을 수 있다는 게 그게 더 중요하겠고요. 네. 예, 그 가격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런 다음에 마케팅 오픈하우스를 주말마다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네. 예, 뭐 그렇게 또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오픈하우스가 결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그 포스카드 만들어서 돌리기도 하고 볼추얼 투어, 그 동영상, 현지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모두 다 제공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건 이 중개인이 자기의 시간과 노력을 다 투자해서 내 집 파는데 진짜 성의를 다해서 할 것인지 가격을 정확하게 뽑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돼 있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가까운 캠핑장이라도 가서 짧은 휴식을 가졌으면 좋겠지만 현실에 얽매여 다시 주저앉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매일매일 마냥 쫓기듯 뜀박질만 하지 말고 잠깐 멈춰서 짧은 휴식을 통해서 지친 몸도 살리고 잊었던 꿈도 다시 새겨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메이크업 협찬 미라전, 헤어 협찬 김은한 헤어살롱 제공입니다.